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중동 관련한 리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을 원하고 있다라는 발언으로 리스크 분위기 약간 톤 다운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FOMC 밤사이 최종 금리 동결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일부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뉴욕 증시 자체는 그것을 무난하게 소화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장은 보합권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법한 시장의 내용들이었고요. 오늘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 소식이 있습니다. 2차 추경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내용에 어떤 것들이 속속 들어가게 되는지도 예의주시하시면서 오전 관련 뉴스들 촉각을 곤두세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이슈들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 뉴욕장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간밤 있었던 FOMC 회의 결과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동결이었습니다. 4차례 연속 그대로 금리를 유지하게 된 것이고요. 사실 이번에 동결이 될 거라는 것은 시장에서 거의 100% 확률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보다 더 큰 관심사는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느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연내 금리 인하의 횟수를 몇 차례로 제시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죠. 한번 보신다면 이번 수정 경제 전망입니다. GDP를 3월에는 1.7%,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 1.7% 성장을 예상했다라면 이번에는 1.4%로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물가에 대해서는 3월에는 2.7% 인플레이션을 예상했다면 6월, 이번에는 3%로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더 짙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의 경우에는 4.4%에서 4.5%로 높아졌죠. 자, 이 숫자들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내려간 한편 물가에 대한 전망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S의 공포라고 불리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지금 연준이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리를 낮춰줘야 될 이유와 금리를 높게 유지시켜야 될 이유가 상존하다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이 파월 의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오늘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관망 기조 혹은 중립 기조를 보일 거라는 것은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음 장을 보시면 여기에서 조금 더 중립의 매파에 가까운 중립이 될 것인가 아니면 비둘기파에 가까운 중립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었거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 잡기에 방점을 둔다면 중립 매파로 분류가 될 테고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둔다면 중립 비둘기파로 분리가 될 텐데 오늘 파월의 기조는 전자에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점도표의 내용을 보시면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중간값 변화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5년 말 3.875%, 그러니까 지금보다 금리를 25bp씩 2차례 인하하는 전망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문제는 2026년과 7년인데요. 이 최종 금리가 각각 25bp씩 상향이 됐습니다. 금리를 덜 낮춰준다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점도표를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신다면 25년에, 그러니까 올해 금리를 아예 내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연준 위원들이 기존의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금리의 총 인하 횟수의 경우에는 기존의 5회에서 4회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 금리는 3.25%에서 3.5%로 높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립 매파 기조가 확인이 되는 FOMC였다고 한 줄 정리가 가능하고, 또 이 연준의 파월 의장의 Q&A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향후 몇 달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된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거론했습니다. 딱 이 말이 나왔던 순간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모양새였습니다. 바로 이때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계속해서 이제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격돌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이란과 협상이 가능하다, 공격을 할지 말지 최종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 다만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는 지금 이 중동 갈등에 대한 걱정도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국제 유가는 그러한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0.4% WTI 기준으로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파월 의장이 이렇게 금리 인하 안 하겠다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내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마찰이 지속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예상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히트맵 한번 열어볼까요? 주요 종목들의 흐름을 여기다 전부 담아봤습니다. 일단 그나마 가장 빛이 났던 시총 상위주로는 테슬라 1.8% 어제 급락을 잇고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로보택시 출시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이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여러 경쟁사들의 뉴스가 오늘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쭉 모아봤습니다. 일단 아마존이 자율주행 자회사 죽스를 가지고 있는데 로보택시 공장을 캘리포니아주에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간 1만 대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공장이 될 거라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크게 힘을 보태지 못했습니다. 1% 하락으로 진행이 됐죠. 알파벳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회사 웨이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뉴욕의 웨이모 운행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서 미국 안에서 이 주요 경쟁사들 간의 이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과연 그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엔비디아는 0.9%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바클레이즈 측에서 새로운 목표가 $200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38%의 업사이드거든요. 이거를 시가총액으로 환산을 한다면 지금이 3조 5천억 달러 정도니까 거의 5조 달러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예상이 계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블랙웰 공급망을 분석을 해보니까 하반기 잠재력이 아주 크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안에서 전통 결제 혹은 신용카드 회사들 vs 신흥금융주들 간에 아주 주가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우리 시간 아침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이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이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기준 2위를 만들고 있는 USDC 발행사입니다. 서클 인터넷 최근의 폭등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 그리고 서클 인터넷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 회사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수익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주가 16%대로 함께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 그런 반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결제가 가능해진다면 기존의 결제 회사들의 장악력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우려와 함께 비자, 마스터카드의 주가는 5% 안팎의 급락세를 가져갔습니다. 미국 증시 흐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최근 국내장은 여러 악재성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양 지수 모두 다 상승이었죠. 코스피 0.7, 코스닥 0.5%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것을 프로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것 국내장은 지금 명확하게 강세 분위기를 타고 있는 거겠죠. 자, 중동 불안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중동 리스크가 장기적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어제는 조금 더 힘이 실렸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정상회의에서 돌아갈 만큼 강력하게 이 사태를 핸들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도 일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동 리스크가 빠르게 진정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연결돼서 어제는 중동 불안을 살짝 낮춰갔습니다. 거기다가 국내는 고객 예탁금이 급증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고객 예탁금이 6조 가까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주식시장엔 언제든 투입될 수 있는 유동자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는 기대감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악재 속에서도 그 악재 내에 호재만 반영합니다. 불안감이 있더라도 지수가 빠지기보다는 그 내에서 수혜 섹터가 올라가는 형식인 거죠. 어제 원유 쪽이 올라
올랐던 것도 그러하고요. 뭐 중동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 경기 민감 IT 진영이 빠질 여지도 있을 텐데요. 정책 기대감으로 해석이 되면서 오히려 AI 진영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정책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상법 개정 혹은 증시 활성화 이슈 이런 것들에 지주사나 증권, 금융 쪽이 올랐었는데요. 어제는 정책 기대감이 AI 진영으로 옮겨가는 듯한 느낌이 났었습니다. 어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던 것은 외국인 수급이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다수 집중됐던 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2% 이상 오르면서 어제 지수 상승의 3분의 2 정도를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죠. 6만 원 돌파하게 될까요? 일단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로 어제 59,800원, 무슨 홈쇼핑 가격처럼 200원, 6만 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파하게 될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수급 흐름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지수 상승에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AI로 몰아주는데 한몫을 했던 게 바로 네이버였죠. JP모건 측에서 네이버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AI 정책에 수혜가 가장 크게 예상이 되는 기업 이렇게 꼽아준 거죠. 18%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JP모건에서는 25만 원의 목표가를 27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일단 어제 단숨에 급등하면서 일정 부분 꽤 많이 목표가까지 다가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소버린 AI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정부 정책 기대가 이제 플랫폼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갔죠. 새 정부 출범할 때 공약에 따른 각종 테마를 분류해서 정리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AI 진영의 종목 중 하나였죠. 신플랫폼 상한가를 기록하는 어제 흐름이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신플랫폼을 비롯해서 AI 소프트웨어 진영의 전방적인 강세가 나타났고요. NC소프트도 게임주도 덩달아 어제 뛰어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8%의 상승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스테이블코인 등의 이슈가 계속 있었던 가운데 지역화폐, 스테이블코인, STO 이런 쪽 종목들도 어제 시세 나쁘지 않았고요. 아톤도 25%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LGCNS 6%. 와, 계속된 양봉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네요. 진만쌤이 LGCNS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점을 언급해주기도 했었는데 이내 8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스테이블코인은 어제 이 시간에 이제 지니어스법 상원 통과, 이제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라는 이슈를 전달드렸던 바가 있었죠. 어제 장중에도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여대 야소 효과는 일명 추진력이다라고 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시장 내에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쪽에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어제는 이제 2차 추경 내용이 임박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재정책 내수 부양 이슈에 초점 맞춰져서 어제 유통주들도 굉장히 강했어요. 신세계도 강력한 상승 흐름 최근에 기록하고 있고요. AI 같은 경우도 100조 민간 투자, 국가 AI 클러스터, AI 공약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AI 미래수석의 하정우 선임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JP모건의 보고서 효과 같이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쪽도 강했죠. 과연 여기서 어디로 또 다음 단계 관심이 옮겨가게 될까요? 오늘 관련해서 끝자락에 한 번 더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AI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챗 GPT에 요청해서 만든 거예요. 꽃잎 사이에 AI를 넣어줘. 이렇게 예쁘게 뽑아주더라고요. 정말 AI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공약이 하나 둘씩 구체화될 것이다라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의 보고서 내용에도 있었죠. 네이버의 하정우. 하정우가 보내고 있는 시그널이 있다. 바로 정부의 소버린 AI 파트너가 네이버가 될 것이다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이 하정우
김정우 씨가 하이퍼글로바 X의 개발을 주도했던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 AI 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어제 사상 최대 거래대금이 실렸습니다. 2조 원이 넘어가는 거래대금이 집중이 됐고요. 2024년도에 다른 종목 갈 때 가지도 못하며 10% 넘게 빠졌던 네이버. 올해 5월까지도 정말 못난이 주식으로 6% 빠졌던 네이버가 6월 들어서 장대 양봉을 세우며 어제 강력한 거래 대금을 동반했습니다. 18%의 급등.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6월 들어서만 무려 30%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이버가 질주하며 AI 종목들 다수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크래프톤 등의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지분 계열 종목들이죠. 크라우드웍스, 알체라, 오브젠, 심플랫폼 등의 종목들까지도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소버린 AI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놓치고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소버린, 자주적인, 주도적인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적인 AI, 그러니까 한국의 국가 주도, 우리 한국의 주도하에 자국 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해서 독립적인 AI를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클로바 X 쪽이 국내 약간 소버린 AI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관심이 집중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AI의 꽃이 피었던 하루이고요. AI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력이라는 것에 또다시 초점이 맞춰지면서 산일전기를 비롯해서 효성중공업 등의 종목들도 급등세 또는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AI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전력도 여지없이 좀 따라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네이버와 함께 AI 소프트웨어 진영이 더 힘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출연자분들과 이야기 이어가 보죠. 매매에 대해서 참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명확하게 좀 못 갔던 쪽에 대한 관심과 잘 가던 쪽에 조정시 관심,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 주도주들 조선, 원전, 방사는 좀처럼 꺾이지 않죠. 쉬었다가 다시 가는 몇 번의 1차, 2차, 3차, 4차 파동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서 자금을 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치고 나오는 쪽들도 있죠. 반도체 쪽도 전력 쪽도 어제와 같은 AI 소프트웨어도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화장품과 카지노, 달바, APR, 실리콘투 수급 괜찮고요. 롯데관광개발, 얼마 전이었나요? 이제 못난이 주식들이 힘을 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1분기 경이었죠. 그런데 어느새 돌아보니 롯데관광개발이 못난이에서 예쁜이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는 분야들도 나름 매력적으로 보여요. 이쪽도 좋아 보여,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아 보이네. 이런 심리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뭘 사야 되는가 그 고민 또한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테마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정책 관련한 소형주들이 정말 좋은 시세를 내다 보니까 관심 가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전쟁 관련한 노이즈가 있는 섹터들, 원유나 방산 소형주들이 되겠죠. 이쪽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든 또 휴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격화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에서는 정말 빠른 대응이 필요한 그 대응이 가능한 분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쪽이 AI가 계속해서 치고 나온다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AI에서 파생될 수 있는 섹터들입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액침 냉각 있고요. 물론 시장이 가려면 이쪽이 주도를 해줘야 되는 거겠죠. 어제처럼 AI 소프트웨어로 관심이 이동하게 될지 아니면 계속 서브 섹터로 안정적인 전력이나 원전 쪽을 집중해야 될지 아직 정말 이슈 대비 못 가고 있는 로봇과 자율주행을 보게 될지요. AI의 최종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쪽 이슈도 사실 6월 22일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일정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봇에 대한 뉴스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관심권역에는 두고 있는데요. 시세적인 시그널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에 대한 고민이 깊은 만큼 오늘 꼼꼼하게 탑픽
토픽 위주로 잠시 후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못난이들의 반란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성공한 자들을 좀 볼까요? 작년에 18% 빠졌던 롯데 관광개발 올해 들어서 10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증권사 보고서 하나가 더 업데이트됐는데 잠시 후에 공개하겠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작년에 30% 빠졌죠. 이게 작년이고 재작년 또 그 전년도입니다. 어떻게 주봉 기준으로 3년 내내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카카오는 정말 많이 빠져있던 상황이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44%의 오름세, 나름 카카오 입장에서는 반란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신세계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이렇게 내려왔던 주식인데요. 올해 들어서 40% 정도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뷰티나 패션 부분에 대한 기대도 늘어나고 있고요. 지주회사로서의 매력과 또 유통, 추경 이후 소비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이 이들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쪽에서 시세가 날지 아니면 이제 반란에 시도하고 있는 쪽인데 여기서 좀 분위기가 달라질지 궁금해집니다. 정말 얘기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못 갔던 게 바로 현대오토에버이죠. 현대차 그룹의 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두뇌 역할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자율주행의 핵심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못 갔었죠. 그런데 어제 9%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로보택시 일정도 는 영향일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제는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 전반이 자동차 완성차 하나를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그 예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또 현대모비스죠. 작년에도 참 관심을 많이 못 받았던 종목인데 올해 들어서 일단은 좀 회복세를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전일장에 4%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배구조의 이슈도 현대모비스가 있기도 하죠. 거기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외에도 배당 모멘텀, 거기다가 이제 점점 더 M&A로 로봇 사업을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 액추에이터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이 좀 두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그리고 어제 또 다른 못난이가 일어선 건 NC소프트. 최근의 분위기 나쁘진 않습니다만 아직까지 NC소프트는 무언가 확정된 호재성 뉴스가 나오진 않고 있어서 분위기를 타는 것 같은 게임주 내 대표 종목입니다. 어제 네이버를 비롯한 AI 소프트웨어 진영이 좋다 보니까 게임주가 올라가서 덩달아 정말 많이 빠진 것이 부각되며 오른 것 정도일 텐데요. 여기서 과연 반란에 성공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될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분명한 건 시장은 지금 소외돼 있는 종목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건데요. 거기에서 연속성을 띨 종목을 찾기란 참 어렵긴 한데 해야 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뉴욕으로 가보죠. FMC가 있었던 뉴욕장입니다. 6월 FMC 앞서 체린 앵커 자세히 전달 두셨죠. 금리 동결이었고요. 올해 2회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다만 동결을 예상하는 위원들도 증가해서 연준위원들 간에 좀 의견 대립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도표였고요. 거기다가 경제 전망을 봤을 때 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등장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은 떨어졌는데 물가나 실업률 전망은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둔화되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살짝 나온 거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동결, 관세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이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 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참 멍청한 파월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내가 연준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초반에 이란과 협상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살짝 띄웠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는 수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금융주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서클 같은 경우도 상장 이후에 지속된 급등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 분위기 타서 뉴욕장이 괜찮은 출발을 보였다가 FMC 이슈로 인해서 상승분을 줄였죠. 그래서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그래도 중동과 상승에 대한 부담과 FMC를 무난하게 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오늘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종목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요.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론, 애플 등 주요 빅테크 업체들이 올라섰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기대감, 엔비디아는 H20,
중국 수출용 저가칩이죠. 이 수출에 대해서 좀 재논의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목표가를 지금 올리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DDR 4, 5 이런 D램 쪽 HBM 이런 요즘 가격이나 수요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애플은 폴더블 양산에 대한 기대가 일부 흘러나와서 일단은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시장은 나쁘지 않은 정도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고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동과 FOMC 이슈를 잘 소화하면서 중립 이상의 흐름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빅테크도 좀 견조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섹터는 매일 저마다의 오를 이유를 하나씩은 안고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의 명분 싸움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 명분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게 되겠죠. 반도체는 지금 DDR4, DDR5 이런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 반도체 종목들이 견조한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삼성전자가 6세대 D램 수율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네요. 결국 반도체 산업은 수율 싸움입니다. 수율이 잡히지 않을 경우 고객사들이 떠나가죠. 삼성전자가 TSMC에게 많은 고객들을 빼앗겼던 이유도 그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율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은 나름 앞으로 차기 생산, 대량 생산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소가 될 것이고요.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업계에 따르면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수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좋아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HBM 모멘텀이 확실히 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자, 원전은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후속 대응에 대해서 논의하는 세미나가 오늘 예정돼 있고요. 조선은 미국이 배가 필요하다라는 명확한 지지대가 있죠. 거기다가 미국이 존스법 폐지 법안 발의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통과되고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이 존스법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센티를 자극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존스법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항구에 오가는 배들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과거 미국의 조선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나왔던 존스법인데 이것이 결국 독이 돼서 미국의 조선업 경쟁력을 떨궜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폐지되게 된다면 한국에서 만든 배 역시나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지는 대목인 거죠. 이 부분이 꽤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기존 주도 섹터 조선 원전 방산이 N차 파동을 보이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해야 되고요. 치고 나오는 AI 진영에서 무엇을 선택할까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테마는 빠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 대응하겠죠. 다만 현 시점에서는 정확히 주가가 좀 약했던 곳을 공략하는 게 더 유리한 분위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외단을 살펴본다면 유통주들 소외됐다가 지금 꽤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리하고 있습니다. AI 진영이 힘을 받게 된다면 결국에는 로봇 자율주행 혹은 좀 더 나아가서 IT 부품까지 힘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였고요. 증권사 보고서 등의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롯데관광개발, 하나증권에서 목표가를 19,000원으로 신규 보고서 제시했습니다. 제가 많이 집중해서 살펴보는 보고서를 내는 분인데요. 하나증권 이기훈 연구원. 보통 엔터 쪽, YG, SM 이런 쪽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모처럼 카지노 쪽에 롯데관광개발의 의견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카지노 분야 롯데관광개발의 월 매출액이 400억을 돌파했고요. 흑자 전환이 가능한 성장 속도로 보고 있다. 목표가 19,000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유니드도요. 하나증권의 보고서인데요. IRA 상원 초안에서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였죠. 그런데 탄소 포집의 혜택은 확대했다. 그러면 탄소 포집의 흡착체인 칼륨계를 만들어내는 유니드는 긍정적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이고요. 목표가 1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해장에서 8만 5천 원 정도였으니까 13만 원이면 꽤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도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바로 상상인증권입니다. 목표가 18,000원을 제시해서 상승 여력이 꽤 있는 50% 이상 있는 것으로 제시가 됐어요. 패션,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원가율이 떨어진 점이 긍정적이고 내수
소비가 추경 등으로 인해서 늘어날 것이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있죠. 중국 쪽이요. 그래서 소비가 좀 증가하지 않겠는가 이런 효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될지 이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적으로 매일 뉴스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서클 같은 경우 6월 5일에 상장하고 나서 벌써 400% 상승입니다. 지니어스 법안 통과 수순 속에서 코인베이스와 함께 올라갔는데요. 헥토 파이낸셜 이런 종목들 과연 오늘 프리마켓에서 분위기가 어떨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CNBC 보도에 따르면요. 애플의 폴더블 폰이 내년도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모처럼 또 디스플레이 진영에서도 일부 좀 시세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이건 거의 유니콘처럼 보지는 못하는데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아이폰 폴더블 이 이슈가 또 한 번 관심을 받게 될지 지켜보시죠. 방산 쪽은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 회담도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한국과 캐나다 정상회담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방산 이슈가 한 번 더 부각돼서 또 N차 파동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하나에어로의 K9 자주포가 글로벌 점유율 50%에 달하고 있다, 육박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풍산 같은 경우도 분위기 좋은데 다른 종목들 대비, 다른 방산 대비 너무나 못 갔다라는 점에 대한 언론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인적 분할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소식 등 각 종목마다 스토리는 참 좋아서 선택의 고민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연결고리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 변수 속에서도 국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 제거에 초점이 맞춰지고 추진력 있는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산업부 국정위에 공약 이행 계획 보고서가 이제 보고가 될 예정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 재생에너지에 대한 자금 투입이 늘어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5대 문화강국 실현을 통해서 문화 콘텐츠 쪽의 예산을 강력하게 투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실 증시 부양 쪽보다 이런 내수 부양이나 AI에 관심이 갔었는데 이쪽과 함께 이런 뉴스가 주목받게 된다면 또다시 신재생과 탄소 포집 아니면 콘텐츠 쪽이 관심을 이어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이 손바닥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일전에 정리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관련한 종목들 어제는 이쪽에서 거의 다 시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났죠. 심플랫폼이나 오브젠 등도 있었고요. 에너지 고속도로, 태양광 이런 쪽도 지금 미국에서 태양광 종목들이 IRA 상원 관련한 내용으로 인해서 좀 흔들림을 기록했었는데 국내장도 여지없이 어제 태양광이 빠졌었죠. 에너지단에 힘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길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일정입니다. 추경안 국무회의 상정 이슈 있을 거고요. 오늘 밤 미국은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일 또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있고요. 미국의 당뇨 학회 이슈 속에 비만 당뇨 쪽도 무슨 소식이 들려오는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엔터 쪽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운행 그리고 6월 24일은 나토 정상회의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뉴스와 종목들의 오늘은 좀 더 초점 맞춰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미나 앵커 받아주시죠. 네, 오늘은 전기차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슈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섹터에 가장 많이 물려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차 전지,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에서 세액공제와 관련한 소식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죠.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7,500달러 수준의 신차 세액공제가 기존의 2032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있었는데 그게 법안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그 이후에는 법안 제정 이후 180일 후로 수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AMPC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용 세액공제 혜택은 이제 현행 법안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은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게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의미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들이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받게 되는 혜택 자체는 축소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려는 기조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리고 여기서 일말의 희망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부분은 리스크가 지금 축소되고 있는 기조에 진입을 한 것인지, 그렇다면 하반기부터는 투자 심리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답 함께 알아보시죠. 넘어가서 이제 2차 전지를 향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은 끊이질 않고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미담과 괴담을 함께 넣어봤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쪽은 유진투자증권에서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미국의 상징성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 업체의 주가가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대비 2배 이상 큰 유럽 시장이 다시 성장세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K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발 수요 확대로 인해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닥 탈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증권가의 컨센서스 자체가 긍정적인 쪽보다는 부정적인 쪽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추려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적 전망이 좋게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이 핵심인데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유럽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 기업들의 배터리 점유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자체가 약 60%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유럽에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파가 어느 정도로 해치를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괴담과 미담을 요약을 해봤는데 그래도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담 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글로벌 전기차 동향 및 전망 보고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들은 한 6가지, 5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선 2024년 세계의 이 전기차 판매량은 약 1,700만여 대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한 수준이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정책 환경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2030년까지 이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봤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과 유럽이 전기차 판매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앞으로 신흥국 시장이 새로운 수요 기반으로 부상을 할 것이다 라는 점에도 가능성의 무게를 실어줬는데요. 이 신흥 시장은 지금 동남아 그리고 남미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동남아와 남미 지역에서 2024년 판매량이 60%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국가에서만 60만 대에 육박하는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흥 시장에서 가져올 수 있는 실적이라든지 매출을 조금 더 기대해보자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부문에서도 2030년까지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체크 포인트 그리고 관전 포인트는 신물질 기반 기술 혁신 또는 재활용 효율화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관련 종목들을 찾는다면 대표적으로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또는 전고체 배터리들이 있겠죠.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성일하이텍, 세빛캠 이런 종목들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유럽 시장은 꾸준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짚히고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담에 대한 내용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를 뒷받침해주는 숫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살펴보시면 친환경 자동차가 7만 대를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무려 39% 증가하는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그리고 전체 자동차 내수 판매 중에 이 친환경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이 50%를 넘기면서 52%라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산 전기차 또한 전년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내수 수요가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구나. 그러면 캐즘에 대해서 드디어 그 족쇄를 벗어 던질 수 있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포인트는 이제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7%가량 감소했다는 점은 여전히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광물과 관련된 미담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수출량의 반등, 이게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또 한 번 호재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분기 대비 12%가량 증가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2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업체별로 상이하기는 하겠지만 지난해 4분기에 저점을 찍고 회복하는 추세, 이거에 대한 기대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튬과 관련해서도 가격 안정화에 대한 기대 포인트를 짚어줬는데요. 지금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고점 대비 88% 급락하고 약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제 점차 하향 안정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량과 가격 변수가 이제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코멘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하반기 리튬 가격에 대한 이슈도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광물에 대한 미담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다만 리스크 포인트는 여전히 남아있죠. 따라서 괴담 부분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유가 하락에 대한 부담감이 거시적인 경제 차원에서 조금은 부담 요인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심화가 될 경우에는 구매력이 약화가 될 수 있고 안 그래도 지금 보조금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팽배한 상황 속에서 이거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경제 지표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스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책 불확실성, 이제 AMPC 최종안이 발표가 될 때 또 한 번 반응이 나오겠죠.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중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이 홍콩에 상장할 것이다라는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CATL이 상장을 했을 때 수급이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면서 국내에서 관련 종목들의 약세가 또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 포인트로 우리 증시에서 관련 종목들이 타격을 받을지 이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미담과 괴담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괴담이 있더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이겨내는 전략을 마련해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지켜보면 좋을 만한 포인트들 4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하반기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테슬라의 입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예전만큼 이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신흥시장, 동남아라든지 남미 지역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 이 부분도 공략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제가 줄 쳐놓은 부분이 그나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강조 표시를 해놨는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ESS 수요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략하는 기업들 또는 중국 기업과 협력하는 기업들을 고르는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현실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먼저 ESS 관련한 전략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미국에서는 탈중국을 하기 위해서 ESS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결국에는 한국 배터리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ESS 사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입찰 공고가 나왔죠. 낙찰자는 7월에 선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모멘텀은 이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SS 사업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업들 이렇게 5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유망한 쪽은 LG 엔솔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상위권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 6월에 이제 미국 ESS 대규모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는 투자 모멘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3사 중에서 북미에서 유일하게 현지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망하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 삼성 SDI라든지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코스모신소재도 제가 이렇게 ESS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지 어떤 점들을 플래닝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SS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과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넣었냐면요. 지금 중국 기업들이 아무리 저가 가격 경쟁력을 부과해서 내수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많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손을 잡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우선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는 LG 엔솔이 중국의 이 3위 자동차 업체인 체리와 함께 협력을 한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이제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1조 원 규모로 책정이 되고 있고요. 차세대 배터리 46 시리즈를 납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테슬라와 벤츠에 이어서 세 번째로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LG 엔솔 쪽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나머지 솔루스 첨단 소재, 에코프로비엠, 엔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CATL 쪽에 공급 계약 또는 납품 계약을 맺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유안타증권에서 6월 16일 세 번째 주, 6월 셋째 주와 관련된 2차 전지 전략,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행했는데요. 여기서 수급과 공매도를 고려했을 때 탑픽으로는 LNF, 나노 신소재를 꼽았었고 하반기 테슬라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는 LG 엔솔, LNF,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나노 신소재를 탑픽으로 골랐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2차 전지 관련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는 늘 파헤쳐도 괴담과 미담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시기별로 어느 쪽에 시장이 무게 중심을 둘지는 반응을 살펴봐야겠죠. 그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시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다음을 준비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면서 이 두 분과 이야기 풀어가는 날이죠.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님,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 나오실 때 저희 항상 시청률이 좋아요. 그래서 두 분의 그런 궁합과 또 전략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공감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좀 부담을 느끼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시장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FOMC가 있었는데 평소보다 약간 FOMC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네. 국내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뭐 따로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그런 걸까요? 어떨까요? 일단 그때마다 시장의 주인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중동의 리스크가 없었다면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제 FOMC에 대한 이야기 또 연준의 발언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을 시장이긴 한데 최근에 보면 중동 리스크가 어떻게 확전이 될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SNS에서 혹은 공식 석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욱이 이번 FOMC는 동결이 될 거다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 뭐 약간의 흔들림, 그리고 약간의 변동성은 있었지만 큰 대세에 대한 어떤 변화는 지금 감지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더욱이 미국장이 이번 주에 굉장히 수급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오늘 휴장이죠. 그리고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뭔가를 포지션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보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을 좀 정리하는 그리고 이제 관망장세로 돌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였기에 이번 주의 흐름보다는 저는 결국 다음 주 초반의 움직임,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나올 여러 가지 이슈를 포함한 다음 주 초반의 움직임이 더 중요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초반의 움직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포트에서 내가 공격적이라는 키워드를 달지 말죠. 그럼 포트에 투자 비율을 어느 정도로 짜야 되는지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 이미 주식 비중이 많으실 겁니다. 하겠죠. 그래서 뭐 지금에 와서 현실적으로 뭐 7대3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9.5대 0.5의 비율로 아마 주식 비중이 9.5%, 그러니까 95% 정도 이제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 중에 주도 업종에 속한다면 대표적으로 반도체 AI와 또 AI 소프트웨어라면
흔들리더라도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보유한 종목군들 중에 어느 정도의 테마군이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산업들. 대표적으로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STO라든지 뭐 CBDC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익 구간이라면 일정 부분 좀 수익을 챙기면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신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조방원, 우리가 지난 1분기, 2분기 계속 이쪽 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중동 리스크가 없었다면 꾸준히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봤었거든요. 그런데 중동 리스크가 안 그래도 좋은 섹터, 안 그래도 좋은 기업에 속도를 좀 붙여주고 테마단으로 단기 어떤 시세를 노리고자 하시는 수급을 좀 불러일으킨 게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저는 매도를 좀 하시면서 현금화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쪽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익을 챙겨 가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마무리 멘트로 주셨고요. 이재규 대표님은 현재 시장 판단 어떻게 하시는지와 지금 시청자분도 지금 현금을 아낄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도 얘기하시는데 네.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좋은 거겠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네, 일단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석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의 기세 자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종목들에 내려오면 주가가 더 올라갈까 봐 걱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 중에서 약 70% 정도가 개인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포모 현상을 동반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좀 저점대에서 잡아가지고 충분히 수익이 확보가 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부 좀 챙기시는 게 그래도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종합주가지수는 제 생각에 크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는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낙폭 자체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종목이나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건 삼성전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종합주가지수가 어느 정도 버텨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순간적으로 커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기업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부 현금화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하반 경직이 탄탄한 기업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했을 때 우리가 저평가라고 말할 수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전 그래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는 쪽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이라든지 그리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자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내가 실제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까지 잘 누리셨다라고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조금 늦었다라고 한다면 너무 무리하진 않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이익을 조금 챙겨가는 전략도 고려하면서 상대적으로 밸류 부담이 없는 쪽, 하방 경직이 탄탄한 쪽에 관심을 더 높여보자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섹터로 조금씩 압축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저희 언제까지 네. 반도체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주식시장 참여자라면 반도체 얘기는 언제나 해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 저희 이야기 나누고 조금씩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방산, 원전 막 빨리 가는 친구들에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반도체에 서서히 나아지는 분위기가 괜히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해요. 그런데 물론 모아가기에는 참 좋은 분위기인 거죠. 반도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사실 시장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지금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지수를 보면 누가 봤을 때, 뭐 제3자 입장에 봤을 때 한국 시장 굉장히 좋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불확실성들은 있거든요. 여전히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발언들이 또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지, 그리고 미국도 우리나라도 엔비디아도 혹은 SK하이닉스도 다들 연 고점 아니면 전 고점 부근에서 여기서 시세가 나면 새로운 밸류로 평가를 받지만 여기서 시세를 받지 못하면 박스권 상단에 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글로벌 증시가 계속 힌트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엔비디아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네.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큰 시세를 내지 못할 때 어떤 종목군들이 하이단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냐면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던 브로드컴, 퀄컴, 인텔, AMD 이런 기업들의 이제 시세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만큼 반도체 IT를 바라보는 시선은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올 때 반도체 소부장주들 한 번에 사진 않지만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면서 매수세를 좀 붙여주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 시장에서는 당연히 대장이 될 수밖에 없었죠. SKC, 삼성전기, 필옵틱스 이런 기업들이 정말 좋은 모습을 좀 보였던 만큼 저는 반도체 소부장 쪽을 계속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그중에서도 이번 주 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판 쪽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다. 결국 이스페타시스요. HBM이 모여지고 그 HBM을 감싸고 있는 렉, 그러니까 GPU 그리고 또 그 밑에 가장 기본이 되는 PCB 기판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지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엔비디아만 있었던 시장에 AMD가 진출을 하고 또 AMD의 뒤를 이어서 다른 기업들이 계속 시장에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를 놓고 보면 저는 PCB 기판 쪽에 대한 관심도를 여전히 높게 잡으셔도 괜찮다.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소부장 중에 후공정 패키징 쪽에 우리가 집중을 했다면 저는 지금부터는 PCB 기판 쪽의 시세 혹은 PCB 기판 관련주들의 추세가 더 나아 보인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나름 이제 PCB 기판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다 생각을 하는 건 후공정단은 볼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기업들의 스토리가 정말 다 좋아 보여요. 하지만 이제 PCB 기판은 그렇게까지 또 기업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급이 이쪽을 선택을 해서 쏠리게 되면 이스페타시스와 태성 쪽으로 저는 계속 쏠릴 가능성이 높으니 이 두 기업에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올해 6월달 혹은 여름에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하도 이제 답답해서 그러니까 시장은 좋은데 종목이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참 많으니까요. 뭘 골라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오늘은 탑픽 시리즈로 질문을 요청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좋은데 그러면 그 중에서 무언가가 탑픽인가라는 것에서 지금 김태성 본부장님은 이스페타시스를 답변으로 주신 거고 약간 플러스 알파로 태성 같이 얹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규 대표님은 반도체 탑픽을 뭘로 주실까요? 지금 막 25만 닉스도 얼마 전 그랬고 6만 전자도 기대감이 있고 한데 이걸 주시진 않으실 것 같고요. 종목으로 어느 쪽을 주실까요? 일단 대형주 단에서는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이제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우리가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을 본다면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는 저스템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한솔케미컬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당장에는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HBM 쪽을 이번에는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 중순쯤에는 HBM 쪽에 대해서 많이 안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HBM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충분히 전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가 주가 상승을 추가적으로 만들어간다라고 한다면 HBM 단의 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이 테스터 쪽에 대해서는 DI라는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리고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좀 비싼 기업이라서 15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가가 좀 더디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양호하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우리가 다른 업종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시장을 봤을 때 어떤 쪽을 좋게 볼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려왔었는데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지금 HBM 쪽에 대한 메리트도 우리나라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많이 부각이 됐었죠. 네. 그 다음 차순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필옵틱스를 비롯한 유리기판 쪽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소재땅 같은 경우는 YC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종목을 너무 많이 말씀드리니까 좀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기판 쪽 같은 경우는 저는 TLB라는 기업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TLB 같은 경우도 어쨌든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최신 공정에 들어가는 PCB 쪽에 대한 메리트를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서 레포트가 좀 나왔는데 우리나라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종목들마다의 속도 조절이 있을 텐데 제가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내재 가치가 있고 앞으로 성장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 피로틱스, YC캠, TLB, 앞서 DI도 말씀드렸죠. 네, 또 얘기 주셨었는데 그래도 김태성 본부장님이 수많은 종목 중에 이수페타 하나 하셨으니까 대표님도 하나 딱 정해주신다면 탑픽이요? 제가 오늘 탑픽 종목으로 반도체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10여 분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반도체 탑픽 기다려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쪽 봤고요.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컨텐츠 이런 쪽에서 어제는 AI 진영의 네이버가 쏘아올린 공으로 엄청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탑픽을 네이버를 주실까요? 아니면 다른 걸 주실까 궁금한데 김태성 본부장님이 이미 소프트웨어에 사실 네. 지속적으로 얘기를 주셨던 종목들 있잖아요. 네. 더존비주얼, 한글과 컴퓨터, 뭐 최근에 이제 엠로와 이스트소프트까지 AI 소프트웨어 탑픽 고르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들의 지금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쫓아가는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한글과 컴퓨터와 더존 비주얼을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새롭게 어제 부각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실 네이버가 올라야 했다면 어제보다는 그 전날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시간차를 두고 또 JP모건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뭐 4% 5%대도 강세라고 보는데 무려 17%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 네이버 밸류 체인이라고 좀 이야기할 정도로 네이버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볼 기업이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오늘 좀 추려왔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신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상한가에 이제 직행을 하면서 네. 갑작스럽게 이제 거래량이 붙었는데 이쪽이 하는 일은 AI 보이스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AI 보이스가 어디에 이제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고객센터 같은 데 전화를 할 때 가끔 상담원이 이제 대응을 하지 않고 AI 음성이 이제 대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이제 바로 이제 신플랫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오브젠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쪽도 지금 AI 관련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지금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참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게 왜 올랐을까 한 순간에 이미 시세가 2배가 나버려서 조금은 부담이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보신다면 한글과 컴퓨터 좀 비슷한 기업을 하는 비슷한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네. 사인앱 소프트라는 기업을 좀 사인앱 꼭 소프트.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한글과 컴퓨터를 이야기할 때 누가 요새 한글과 컴퓨터 써?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공공기관에서 한컴이 지금 차지하는 점유율은 거의 80에서 90%에 육박하거든요. 사인앱 소프트도 지금 공공기관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자체가 80%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플랫폼의 차이점은 뭐냐면 한글과 컴퓨터는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사인앱 소프트는 한글과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에 보안을 걸어주는 뷰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서로 업무적인 교류를 할 때 한글과 컴퓨터로 작성하고 사인앱 소프트로 문서 보안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한글과 컴퓨터 올라가는 만큼 사인앱 소프트도 올라갈 만한 명분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네이버, 카카오 이 기업도 좋은 거 알죠. 근데 이제 중소형단에서 좀 쫓아가서 이제 보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인앱 소프트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누가 쓰고 있나라고 인지를 못하는 그쵸. 경우가 있어요. 일상이 돼버린 경우.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와 함께 이제 공공기관 점유율 높은 사인앱 소프트 얘기 주셨어요. 이 사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약간 사인앱으로 말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사인앱 소프트 얘기해 주셨습니다. AI 소프트웨어의 탑픽으로 주셨고요. 기존 종목들 그래도 한컴, 뭐 더존비전, 엠로, 카카오, 이스트소프트 말씀 주셨던 종목들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보유입니까? 저는 더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 누가 최근에 시세 탄력이 좋냐라고 하면 AI 소프트가 저는 더 좋아 보인다 생각이 들거든요. 또 신정부의 100조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네. 있기 때문에 이건 대내의 변수가 있어서 만약 흔들리면
저는 새롭게 매수를 해도 괜찮은 그런 상황인데 이 기업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어떤 AI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하거든요. 근데 다수의 기업들이 조금은 아쉽게도 과거 우리가 로봇주들 보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시총 대비 실적이 좀 빈약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서 일정 부분 실적이 나오는 기업에 저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진영에 정부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하드웨어보다 더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고 말씀 주신 종목들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규 대표님은 AI 소프트웨어 어디로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네이버와 카카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눌림이 나왔을 때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AI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 제 생각에는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동안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움직였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못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드라이브에 걸리면서 이 두 기업이 굉장히 강하게 끌어준다라고 한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이제 협업을 많이 했었던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 경고가 걸려 있긴 하지만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 많이들 아실 텐데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음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어제 주가가 이제 오랜만에 좀 강하게 올라온 기업. 과거에는 이제 CU박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인데 바로 시선 AI라는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상승 여력은 꽤나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선 AI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못 올라오다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됐다가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 SP소프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바닥 구간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초에도 뭐 2025년도 하반기가 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윈도우 쪽에 대한 AI 모멘텀이 붙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MS 쪽을 많이 살펴보게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MS 쪽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SP소프트 같은 경우도 상승 여력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좀 올라타는 거를 선호하는데 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밀리면 그 낙폭 자체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주가가 좀 밀리더라도 어느 정도의 하반 경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뭐 이런 표현이 되게 어려울 수가 있지만 차분히 한번 좀 담아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흥분하기 좋은 장이니까요. 여기저기서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차분하다라는 키워드를 얹어주신 거고요. 시선 AI, SP소프트 얘기해 주셨어요. 요즘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다 감성 한 스푼 넣어서 사명 변경하는 느낌이 듭니다. 뭐 마음 AI도 그렇고요. 자, 말씀 주신 AI 소프트웨어 진영에 대한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탑픽 시리즈로는 뷰티 쪽 가겠습니다. 이제 뷰티 다른 종목들은 뭔가 좀 화려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면 이쪽은 소리 없이 강하고 조용하게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달바, 뭐 APR, 실리콘2 이런 쪽도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이슈는 좀 아쉽긴 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지금 화장품의 탑픽은 뭘로 보십니까? 일단은 달바 글로벌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도 다 좋은데 일단 화장품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1년에서 1년 반 혹은 길게는 2년 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오는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위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 여전히 해외 매출의 증가폭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비슷한 기업들의 밸류까지 조금 더 키 맞추기를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기준으로 달바 글로벌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 미국에서 지표, 소비 판매 지표 나왔지 않습니까? 관세 때문에 자동차를 미리 구매를 했기에 지금 당장의 5월달 어떤 소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선택적 소비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쪽도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커머스라든지 온라인 쪽에서 또 판매량이 좋은 쪽을 저는 선택을 하는 게 지금은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시세가 좋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달바 글로벌의 추가 시세를 한번 노려보는 게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사서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뭐 1년 뒤에 주가를 기대하자라기보단 단기 스윙 전략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 쪽에 스윙 전략 얘기해 주셨고요. 7월 8일 또 아마존 프라임데이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뷰티 쪽 체크하겠습니다. 달바 글로벌로 탑픽을 주셨고요. 이재규 대표님은 탑픽 어떻게 고르셨어요? 네, 뭐 최근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진 않고 있지만 뭐 실리콘투라든지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들 여전히 저는 유효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잘 모르는 기업 중에서 네오팜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뭐 더마비라든지 아토팜 같은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25%가 넘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다이소 쪽에도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올리브영 쪽에도 이제 입점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더마비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에도 진출을 노려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네오팜의 주가 상승 여력은 꽤나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화장품 관련주들은 많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뭐 정책적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너무 화려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주가의 흐름이 더디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면에 나오고 있는 실리콘2, 잉그로드랩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메리트가 있고요. 네오팜까지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실리콘투는 사실 이미 말씀 주셨어요. 상승률이 꽤 높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제 오른 거는 좀 이익을 챙겨보자 이런 전체적인 전략을 주셨는데 이거 이익 안 챙겨요? 실리콘2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한다면 전 좀 챙기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70% 많잖아요. 실리콘2 그럼 챙기셔야죠. 그렇죠. 근데 이걸 제가 이제 탑픽으로 드리고 있는 것은 상징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오팜 같은 경우는 살펴보시면 주가의 상승률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탑3를 준비를 해봤는데 매매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잉그로드랩이라든지 네오팜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그냥 이렇게 약간 그 선택지에 골라가는 느낌인데 이제 또 방송 보시고 실리콘투 냅다 매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적정하게 이제 이익을 챙겨가는 전략과 또 새롭게 모아가는 전략을 구성해보자라는 겁니다. 버티기와 챙기기, 네, 시청자님 말씀대로 너무 어렵습니다. 자, 화장품 쪽 봤고요. 이제 개별 종목의 탑픽 앞서 이제 김태성 본부장님 탑픽은 카페24네요. 사실 AI 소프트웨어 이야기할 때 카페24도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안에서 이제 탑픽은 카페24를 이제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네이버 관련주로 볼 수도 있죠. 네이버가 이제 과거에 이제 지분을 맞교환을 하면서 최대 주주의 입장까지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지금 성장을 하면서 카페24도 같이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쇼핑에 대한 매출 구조가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이전트 AI라고 하는 플랫폼들 아마 많이들 보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화장품을 살 때 아니면 의류를 살 때 지금 내 어떤 신체 모양 아니면 신체 기준을 좀 제시를 하면 거기에 맞춘 화장품 아니면 거기에 맞춘 의류들을 또 추천해 준 것들이 요새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 가서 가격을 비교할 때 살 때보다 온라인에서는 보다 빠르게 보다 정확하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또 지원을 해주는 AI 이 서비스들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저는 카페24와 같은 이커머스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잡아보셔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부분은 충분히 기회로 한번 잡아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손절 라인을 대신에 43,000원으로 정말 타이트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 가장 저점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43,000원이라는 가격이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 가격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1차적으로는 65,000원, 그러니까 박스 상단을 첫 번째 목표로 한번 보시고 그다음 65,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추가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 네, 가격 라인 주셨고요. 앞서 이재규 대표님이 10분 후에 공개할
가시기로 예고해 주셨던 종목 반도체 뭡니까? 네, 종목명은 삼양 NC캠이라는 기업입니다. 삼양식품인 줄 예, 알고 삼양 깜짝 놀랐네요. NC캠입니다. 네. 예. 제가 그러니까 오늘 화장품도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전에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반도체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다 종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삼양 NC캠이 완전히 엄청난 탑픽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 종목 역시도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게다가 이제 반도체라는 모멘텀이 붙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전 올해는 HBM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그리고 유리기판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요 삼양 NC캠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쪽으로도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토레지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쪽에서 많이 점유하고 있는 쪽에 대한 캐파를 계속해서 뺏어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받아가고 있는 부분이 HBM 이제 4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전에 그 전 세대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범프와 관련되어 있는 폴리머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도 다시 엮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삼양 NC캠이라는 기업이 그래도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목표가는 24,0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주가가 밀릴 때는 손절가는 17,0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양 NC캠까지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허락했다면 이제 AI의 끝판왕 로봇은 언제 갈까? 로봇에 대한 얘기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이 벌써 넘었어요. 그래서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태성 본부장님 좋아하시는 느낌이 살짝 나는데. 네, 김태성 본부장님과 이재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